진짜 내가 투자한 그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기업과 산업을 함께 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제가 돈 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번에 그 책 내용과 어떤 부분들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는지 관련해서 좀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주식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가 진짜 쉬웠습니다. 장이 쭉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주식을 사면 누구나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너무 쉽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식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고, 근데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전과 다른 장세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장이 평범한 시장이었죠. 좀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고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그럴 때 어디서부터 공부를 하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본서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경계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운전면허 필기시험 참고서 같은 책을 쓰고 싶진 않았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고 시험을 보면은 합격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 별로 궁금해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하더라도 별로 거기를 다시 보면서 참고할 일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투자를 하면서 무슨 암기하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좀 중점을 좀 두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정말 사소한데, 너무 사소해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너무 창피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스마트 키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이게 차가 열리고 하는 거. 근데 이게 항상 그냥 쓰다 보면은 별거 아닌데 갑자기 스마트 키에 배터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배터리가 떨어져서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내가 차를 이거 어떻게 타지? 라고 할 때 스마트 키는 사실 거기에 쇠로 된 열쇠가 들어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평소에 그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쩌면 되게 사소한 일이지만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미처 모를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쓴 책도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나의 단기적인 수익률이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므로써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이거를 굉장히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거,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는데 알면 너무나 유용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꿀팁이라 그러면 좀 너무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책에는 꿀팁이라는 표현은 안 썼는데, 진짜 꿀팁을 느꼈을 때 그런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내용을 좀 구성을 해봤어요. 주식 책을 보면은 주식 용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주식 용어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아무리 쉽게 써도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단어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단어가 왜 있고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건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중에 예로 하나 들어보면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용어, PER, 유상증자,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 유상증자라는 행위는 재무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 유상증자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하고 동업을 해서 편의점을 차렸어요. 한 5천만 원씩 냈다고 해볼게요. 내가 차렸는데 이게 편의점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2호점을 내볼까? 그러면 2호점을 만들기 위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 친구한테 너도 돈을 내고 나도 돈을 내자. 그래서 돈을 내는 게 유상증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좀 주식 초보자들한테 설명할 때 유상증자는 악재, 무상증자는 호재,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사실 단기적인 주가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유상증자가 뜨면 주가가 떨어지고 무상증자가 뜨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호재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실제로 투자할 때는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유상증자가 2호점을 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내는 거라 그러면, 지금은 내 돈이 나가지만 2호점이 완성이 되면 매출과 이익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내가 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로 돈을 내는 단기의 아픔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더 호재일 수 있어요. 근데 또 유상증자라는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편의점이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낸 돈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좀 사와야 물건을 파는데 물건을 살 돈도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계속 하려면 우리가 좀 돈을 더 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친구하고 나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냅니다. 그러면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이것조차도 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와 친구가 돈을 내지 않았다면 우리 집은 편의점을 접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으쌰으쌰해서 다시 해본다면 그것도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유상증자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에 증자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게 가기 위한 증자가 상황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증자를 왜 해야 되는지를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정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야 친구야 돈 좀 더 내서 하자 그랬더니 친구가 야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가망이 없어 그래서 난 돈 안 낼래 라고 하면 우리 집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증자를 하려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증자를 하는 거지? 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안 좋은데 잠깐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 돈을 조금 더 내면 될 것 같아 혹은 뭐 공장을 더 지어서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나는 적극적으로 증자에 참여해서 조금 더 긴 시간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야 이거는 다들 조금 위험하게 보는 것 같아 돈도 없고 지금 돈을 더 넣는다고 해서 여기가 잘 될 것 같지 않아 그럴 때는 증자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상증자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기업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증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자금 조달을 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자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내 주식이 증자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잡한 유상증자의 구조를 살필 게 아니라 증자를 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구나 뭘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오히려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제가 그 증권부 기자, 주식 담당하는 기자 초년병 때 되게 혼동을 했었던 건데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그 외국인들은 되게 뛰어나고 정보력도 좋고 자본력도 좋아. 그래서 외국인 따라잡기라는 투자법이 있어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있는데 개인들은 그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항상 손해를 보는구나 해가지고 이거를 거의 계속 며칠 동안 팔로우를 했는데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그거를 전문가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외국인의 뷰와 개인의 뷰는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굉장히 말장난 같은 건데 주식이라는 거는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어야 그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샀다는 얘기는 기관이나 개인은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팔아야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은 주체가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누군가의 순매도 상위 종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되게 사소한 얘기지만 외국인이 매수세를 이끌어서 여기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사야 누구는 파는 그 거래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큰 돈을 굴리는 기관은 도대체 누굴까?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할까? 왜 우리가 개인들이 열심히 주식을 사 모으고 있는데 기관은 왜 무슨 이유로 저렇게 주식을 파는 걸까? 라고 해서 제가 직업이 기자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기관 투자자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기관 투자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식을 어떤 식으로 사세요? 어떤 뷰를 가지고 주식을 사시고 팔 때는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파세요?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기관들이 팔아서 문제야. 뭐 기관들은 정말 우리의 동학 개미들을 너무 못 살게 굴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기관이 무슨 일을 하고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관들한테 물어봐서 당신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라는 것을 물어보고 그 내용을 좀 책에 담았어요. 그 중에 이제 기관 쪽에서 되게 해주고 싶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기관의 자금은 개인의 펀드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가입했던 펀드에 가입한 개인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너무 악독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기관들이 팔아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거래를 할 때 제약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 때도 한 번에 막 주식을 100억, 200억 이렇게 팔아서 주가를 떨어뜨리면 이게 시세 조정 행위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매도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하루 평균 거래량의 10%를 나눠서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매수를 할 때도 평균 거래량의 몇 %를 정해놓고 분산으로 매수를 한다거나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의사결정을 하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더한테 그걸 맡겨서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또 주식을 팔 때도 장 초반에 그 혼란스러울 때 잘 안 판대요. 동시호가 나오고 거기 반대매매 나오고 이럴 때는 장이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주식책을 여러 권 읽으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거는 주식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상한 얘기죠. 주식책이니까 주식 얘기가 있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주식은 기업의 지분증권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잘 되고 산업이 잘 되면 주가가 오르고 아니면 기업이 안 되고 산업이 안 되면 주가가 내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지표를 보고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주식에 해당하는 기업과 산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산업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주가가 빠져도 왜 빠지는지 알고 올라도 왜 오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주가가 오를 때 불안하거나 주가가 내릴 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려면 주식은 하나의 제도라고 한다면 주식의 특성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주식이 해당하는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보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삼성전자라 그러면 다들 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에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안다고 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거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어떤 뉴스 플로우들을 봤을 때 이런 뉴스들이 주가에 이런 영향을 미치겠구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냉장고, TV 이런 걸 판매하는 CE 사업부가 있고 핸드폰 같은 걸 판매하는 IM 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를 판매하는 DS 사업부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매출 비중이 큰 거는 반도체예요. 마진율도 제일 높고요. 그리고 그거하고 똑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다른 회사로는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럼 볼게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더 올라요. 왜?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에 있는 회사가 그 전체가 다 좋아지는 거니까.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도 무선 사업부라든지 CE 사업부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주가가 많이 빠져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가전 사업부라든지 무선 사업부, 핸드폰 판매가 잘 되면 더 잘 버팁니다. 그러면 자기 성향에 맞춰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확실히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럴 때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사는 게 좋아요. 반대로 업황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물론 업황이 안 좋으면 둘 다 빠집니다. 근데 거기에 방어력이 누가 더 좋으냐? 삼성전자가 더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을 때 주가는 미래를 땡겨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1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30%가 넘게 빠졌고 삼성전자는 9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한 20% 정도가 빠졌어요. 그러면 하이닉스를 샀는데 왜 더 빠졌지? 삼성전자는 왜 덜 빠졌지? 이거를 볼 때 그 사업의 내용,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업황이 언젠가 좋아질 거를 사서 지금부터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한참 더 기다렸다가 업황이 좋아진다는 전망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살 것이냐? 이거는 투자 판단의 문제고 타이밍의 문제예요. 하지만 내 주식이 지금 왜 빠져 있는지 그리고 내 주식은 어떤 흐름에 가서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주식을 사고 있을 때 빠질 때의 공포, 오를 때의 공포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버는 경제 상식은 이런 책이에요.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투자를 대응하기 위한 정보, 뉴스를 읽기 위한 정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투자를 할 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밑바탕이 되는 그런 지식을 좀 더 담아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오늘은 올랐다, 내일 내렸다는 그 주가가 아니라 진짜 내가 투자한 그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기업과 산업을 함께 봐야 됩니다.